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마음 토크 진행을 맡은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윤아입니다. 저희 한마음 토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며 고민을 털어내고 편안한 마음을 찾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손님 그리고 가족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손님들의 자조 모임과 가족 모임을 도와주고 있으신 가족 상담 전문가 장비호 수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비호수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신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마음 토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마음 토크 안녕히 주무셨어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마음 토크가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문지를 통해 미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손님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예, 제 생각은 이제 자녀분들이 약을 안 먹고 그다음에 약물로 인한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약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가족 안에서 그 갈등들. 주 돌봄 대상자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하고 자녀분들의 이 갈등을 어떻게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 누가 돌봐.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떠실까요? 그런 점도 중요하고 제가 꼭 의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특히 본인이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하면 낫는지 이것은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건지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산 좋고 물 좋은 것을 혼자 살면 좋아지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예후라든가 이런 병의 경과를 좀 알고 싶어요.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다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를 보면은 손님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거의 공통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증상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두 번째가 대인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게 수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가족 간의 안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의 활동, 그런 대외적인 활동들에서도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함께 사연을 만나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아이를 보면 답답하고 불안해요. 나중에 돌볼 사람도 없고 우리 없을 때 걱정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걱정이네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44년간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 괜찮은 걸까요? 중간에 약을 안 먹었던 기간은 고3 때 한 번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실제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앞에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의 평균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없을 때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감정이 좀 격해지시다가 보면은 그냥 내가 죽을 때 아이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저희 수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내가 뭐 해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가족분들의 그 어려움을 충분히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분들의 그 상황들을 많이 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쪽 전문 분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케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이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몸이 아닐 때는 이 아픈 사람이 이 보호자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따라가야 돼, 이 부모님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집에서 힘든 것은 손님이 힘든 것이 아니고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힘듭니다. 특히 어머니들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아픈 곳들이 더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 넘고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쟤 데리고 같이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쟤를 누가 돌봐, 항상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로 분리하자. 아픈 사람하고 보호자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겠지요. 이거 좀 분리를 해서 좀 따로 좀 있게, 따로 그 상대방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이 사람 좀 아픈 사람이에요. 좀 약물을 잘 복용하고 하면 현상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내 자식을 돌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에너지가 이제 없어. 다 소실이 돼가지고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 힘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보호자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분리, 두 번째는 이 주 보호자들 스스로 자기 것을 좀 챙겨라. 본인이 하루를 사는데 행복한 시간이 얼마 있었냐, 하루를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산 것이 얼마만큼 있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어디 센터에 나간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자기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생활의 중심은 그 자녀 중심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리한 시간을 좀 더 마련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시간을 만드는 것을 좀 더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 에너지로 자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보호자가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한 마음이면은 아픈 자녀분 있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 뭐라고 해, 그 상태 유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보호자가 아픈 사람의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니면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엄마 얼굴 보니까 엄마가 막 또 짜증나고 뭔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은 더 먼저 큰 소리 치고 먼저 뭐라고 하면 대들고 먼저 뭔가를 이제 그 공격적으로 반항적인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어머니나 아버지 모습이 좀 더 편안한 맑은 모습으로 자녀분을 깨우고 일어나자, 오늘 뭐 하자 한다 그러면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보호자가 우리 손님들의 거울이다. 그래서 보호자들 자기 에너지를 좀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스스로 하기 힘들고 센터나 이런 데서 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센터에서. 네. 네, 수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둘이서 분리될 수 있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셨었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본인의 여유도 좀 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자녀들한테만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여유도 없어지고 서로 갈등만 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충분한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들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못해. 내가 없으면 안 돼. 얘 혼자 집에서 밥도 못 해 먹고 뭣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정신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좀 더 심한 정신장애인들, 지금 44년 되신 분이고 어머니가 80세가 넘으셨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아마 글을 쓰신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같습니다. 그죠? 자기가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같이 분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센터라는 것은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센터에서 할 일은 그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사람을 모아서 어디서 함께 하면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혼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혼자서 살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직업을 갖는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경제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제일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교육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가족도 쉬고 가족이 들어가야 할 자리, 안 들어가야 할 자리,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좀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이 부담을 져야 될까, 그에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저희 국가적으로도 이분들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좀 더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사연을 보면 이제 앞에 센터장이 해주셨던 것처럼 44년 동안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난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먹었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약을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가족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약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약물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 이렇게 만성화된다든가 어느 정도 중요한 치료나 행동으로 대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예를 많이 들자면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 시기, 당뇨를 먹어야 될 약들이 생각보다 장기간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 치료 개념하고는 좀 더 달리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회복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약을 먹었다고 해서 치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듯이 정신과적으로 상당히 만성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든가 양극성 장애, 우울증 중에서도 심한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치료를 조기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치료를 약을 쓰고도 그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물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혈압이나 당뇨처럼 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더 신체적으로 복잡할 때는 바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든가 병원에 의뢰를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바로 집에 와서 그 약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을 또 중단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쭉 약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족분들을 만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손님분들은 이런 약물 교육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가족분들이 또 주변에서 이걸 또 못 먹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종교적인으로 우리 아이는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가족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가족분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사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종교적으로 약을 안 먹고 유명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그게 다 치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오죽하면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약은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떤 검증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데, 검증된 약이고 그런 증상들을 갖다가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을 줄 거예요.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약을 안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우리 가족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약을 안 먹으면 결국은 재발을 해요. 그걸 알면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도와져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약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심하면은 결국 함께 가서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다 보면은 약물이 좀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병원이나 센터에서 보호자분들 약물 교육을 충분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때로는 내 자녀분들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약을 안 먹든지 약을 갖다 골라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게 약물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에 대한 약물 교육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자녀들이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알아야지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 수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가족분들이 그 부작용 모습을 보시고 내 자녀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전문의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약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손님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체 관리 부분이 또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사연에서도 너무 살이 많이 찌고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손님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시고 그거의 관리를 또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손님분들의 신체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신체적으로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되고 혈압, 당뇨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체에 좀 체중 증가를 하는 약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최근 약들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체중 조절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이 입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체중 조절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또 최근에는 약물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대사성 질환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요즘 많이 얘기되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야. 부작용 때문에 또 안 맞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의견이 반반이듯이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객관적인 정보가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손님분들의 신체 건강 관리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손님은 계속 입맛이 돌다 보니까 또 많이 드시게 되는데 가족들은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잔소리를 또 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실질적으로 그 손님하고 가족하고 가장 많이 큰 갈등은 첫 번째가 약하고 두 번째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자 대면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센터나 그 병원에 그 전문가와 우리 손님과 보호자 삼자 대면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음식도 하루에 몇 칼로리, 요즘은 김치는 몇 칼로리고 밥 한 공기는 몇 칼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식사 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이 칼로리를 넘지 않게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떤 그 행동계약서죠. 행동계약서를 만들고 삼자가 다 사인을 하고 그 계약서를 집 방에다 붙여놓고 그걸 실행하게 하고 싸우려고 하지 뭐 싸울 때 저거 봐라 저거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을 때 그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한번 그 계약서를 상기하고 이야기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계약, 약속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손님분들이랑 가족분들도 서로 좀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거를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